부유한 여성이 15년 후 한 고아 소년을 입양했다. 그 소년은 그녀를 오열하게 만드는 일을 한다. 한 부유한 여성이 예기치 않게 혈연관계도 없는 구걸하던 소년을 입양했다. 15년 후, 바로 그 소년이 그녀를 병원 한가운데서 눈물짓게 만들었다. 이 이야기는 혈연을 넘어선 인간의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남매에 대한 감동으로 수백만 명의 눈물을 자아냈다. 만약 당신이 자신을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고 싶게 한 사람을 만난 적이 있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는 당신에게 오랫동안 기억될 것입니다. 건기가 시작될 무렵의 어느 아침, 황금빛 햇살이 마을로 이어지는 붉은 흙길 위에 꿀처럼 쏟아졌다. 아궁이 연기가 바람에 아련히 흩날리며 마른 볏짚 냄새와 멀리서 들려오는 닭 울음소리와 어우러져 더없이 정겨운 시골의 향취를 만들어냈다. 검은색 광택이 나는 승용차가 천천히 바퀴를 굴리자 붉은 흙먼지가 유리창을 뿌옇게 덮었다. 차 안에서 흰색 셔츠에 몸에 붙는 정장 바지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박민서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안개에 덮인 듯했다. 그녀는 국내 유수의 가전제품 대기업 회장인 박만호의 딸로, 그는 최초의 수입 흑백 TV 몇 대로 맨손으로 사업을 일군 인물이었다. 하지만 오늘 그는 이 차에 없었다. 민서와 그가 급히 매입하려는 고향 땅에 관한 서류 몇 장만이 있을 뿐이었다. 하루 전, 그가 그녀에게 전화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땅 빨리 마무리해라. 다른 쪽에 뺏기지 않도록. 민서는 그때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전혀 가볍지 않았다. 아주 오랜만에 이곳에 돌아온 것이었다. 아버지가 태어나고 자란 시골,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조금씩 떠올랐다. 흐릿하지만 여전히 그녀의 마음을 뒤흔들기에 충분했다. 차는 낡은 기와지붕의 작은 집 대문 앞에 멈췄다. 백발의 할머니 한 분이 허리를 굽혀 채소를 다듬고 있었다. 차가 멈추자 할머니는 고개를 들고 눈을 가늘게 뜨더니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어머나, 민서 아니냐? 세상에, 이렇게 컸구나. 민서는 차에서 내려 천천히 선글라스를 벗었다. 그녀는 최 할머니에게 허리 숙여 인사했다. 어머니가 밭을 가시고 아버지가 아직 서울에서 고생하실 때 그녀를 돌봐주셨던 이웃 할머니였다. 최 할머니, 저 민서예요. 최 할머니는 감격에 겨워 그녀의 손을 잡았고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래, 돌아왔구나. 다시는 못 볼 줄 알았는데. 두 사람은 집으로 들어갔다. 최 할머니는 낡은 흙 주전자에서 차를 따랐고 뚜껑이 가볍게 딸깍 소리를 냈다. 그들은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다. 주로 최 할머니가 마을 이야기, 몇 년째 가뭄으로 갈라진 논밭 이야기, 멀리 일하러 갔다가 설에 자식들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노인들 이야기 등을 했다. 민서는 끼어들지 않고 조용히 들었다. 그녀는 어릴 적 맨발로 뛰어놀던 마을이 이제는 많이 변했지만 한편으로는 참으로 쓸쓸해졌음을 깨달았다. 최 할머니와 작별 인사를 한 후 민서는 아버지가 매입하려는 땅을 둘러보러 차에 올랐다. 그곳은 넓은 공터로 잡초가 무성하고 모래 밑에는 깨진 기왓장 조각들이 드문드문 보였다. 강 기사님이 그녀를 위해 차 문을 열어주었고 그들은 약 15분 동안 땅 주위를 걸었다. 깨끗이 치우고 평탄화해서 창고를 지으면 아주 편리할 겁니다. 박 사장님, 강 기사님이 말했다. 그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사진과 위치 정보를 아버지에게 보내며 빨리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들은 점심을 먹기 위해 시골 장터로 차를 돌렸다. 하지만 차가 장터 입구를 지날 때 민서는 문득 창밖을 내다보다가 멈칫했다. 8, 9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쓰레기 더미 옆에서 허리를 굽히고 있었다. 어깨까지 드러난 해진 옷, 허리 고무줄이 거의 풀린 바지, 마른 머리카락과 햇볕에 그을린 피부. 아이는 누군가 버린 비닐봉지에서 찬밥을 한 움큼씩 집어 천천히 씹어 삼키고 있었다.
입은 씹으면서도 눈은 누가 쫓아올까 두려운 듯 주위를 살폈다. 차 세워요. 민서가 외쳤다. 차가 급정거했고 그녀는 문을 밀고 내렸다. 강 기사님이 불렀지만 그녀는 듣지 못했다. 하이힐을 신은 발이 울퉁불퉁한 흙바닥을 밟았다. 그녀는 소년에게 다가갔다. 그 모습에 그녀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책에서, 신문에서, 심지어 현실에서도 가난을 보았지만 이렇게 가까이서 본 적은 없었다. 뜨거운 햇볕 아래 찬밥, 그리고 숨 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아이의 공허한 눈빛. 그녀는 쪼그리고 앉아 부드럽게 물었다. 이야, 이름이 뭐니? 소녀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서며 밥 봉지를 꼭 쥐었다. 두려움에 찬 눈빛으로 고개를 저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서는 입술을 깨물고 가방에서 새빵 하나를 꺼내 내밀었다. 소녀는 망설이다가 천천히 받아들였지만 그녀가 마음을 바꿀까 두려운 듯 여전히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소녀는 떨리는 손으로 빵을 움켜쥐고 먹으면서 얼룩진 뺨 위로 눈물을 주르륵 흘렸다. 소리 내어 울지는 못했지만 목이 메어 눈물이 저절로 흘러나왔다. 참으로 속 깊은 아이였다. 그녀는 일어서서 강 기사님에게 말했다. 이 아이, 최 할머니 댁으로 먼저 데려가세요. 아이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강 기사님은 놀랐지만 감히 더 묻지 못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소녀는 한쪽 구석에 기대앉아 빵을 꼭 쥔 채 두려움과 감사가 뒤섞인 반짝이는 눈빛을 하고 있었다. 민서는 거울을 통해 돌아보았다. 그녀의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고 왜 그 소년의 모습이 눈앞에서 떠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날 민서는 어떤 토지 계약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최 할머니 댁 마루에 앉아 저물어가는 하늘을 바라보며 바나나 잎 사이로 스치는 바람 소리를 들었다. 머릿속에는 오직 말없이 마른 밥알을 주워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야윈 소년의 모습만이 반복되었다. 민서는 뜨거운 죽 한 그릇을 소년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며 파 기름, 후추, 그리고 중부지방 특유의 젓갈 냄새가 향긋하게 풍겼다. 소년은 그녀를 흘끗 쳐다보더니 다시 고개를 숙였다. 두 손이 떨리며 숟가락을 잡았다. 민서는 맞은편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어느 때보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조용히 물었다. 집에 누구 있니? 부모님이나 친척이라도. 소녀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데려온 후로 한마디도 안 했어요. 먹는 건 전에 한 번도 못 먹어본 것처럼 먹고요. 잠은 민서가 장터 근처에 임시로 빌린 낡은 쪽방 구석 대나무 침상에서 새우잠을 잤다. 방은 겨우 10제곱미터 남짓했고 벽은 얼룩덜룩했으며 양철 지붕은 밤바람에 덜컹거렸다. 하지만 지금 그녀에게 그곳은 혈연도, 이름도, 신분증도 없이 마치 먼지 바람 부는 시골 마을을 헤매는 유령 같은 이 아이에게 가장 안전한 곳이었다. 최 할머니는 그날 밤 바로 말했다. 민서야, 너는 아직 젊고 명망 있는 집안 딸이고 사업도 크게 하는데 이런 딱한 일에 엮이지 마라. 저 아이 근본도 모르는데 괜히 화를 자초할라. 민서는 할머니를 안심시키려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네 했다. 하지만 방으로 돌아와 해진 돗자리 위에서 몸을 말고 자는 소년을 보자 한쪽 발에 아직 씻지 못한 흙먼지가 묻어있는 것을 보고 그녀의 가슴은 조여들었다. 어떻게 아이가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못 본 척 떠날 수 있을까? 그녀는 쉽게 감동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어릴 때부터 평정심을 유지하는 법을 배웠고 필요할 때 고개를 끄덕이고 할 말이 없을 때 침묵하는 법을 배웠다. 하지만 오늘 그녀의 마음은 평온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 아이를 보며 자신이 가졌던 동생을 떠올렸다. 3살도 채 되기 전에 병으로 일찍 죽은 동생. 어쩌면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그 모습이 남아 있었고
눈앞의 작은 아이에게 그 그림자를 투영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그녀는 따뜻한 물 한 잔을 쭉 그릇 옆에 놓았다. 내 이름은 뭐니? 여전히 침묵. 그래, 아직 말하고 싶지 않으면 괜찮아. 그녀는 너무나 부드럽게 미소 지었고 그 모습에 스스로도 놀랐다. 지점장으로서 명령하고 인사 발령을 내리던 그녀가 지금 여기 앉아 이름 없는 아이를 마치 자장가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로 달래고 있었다. 밖에서는 바람이 더 세차게 불었고 철문이 요란하게 덜컹거렸다. 그녀는 일어나 낡은 담요를 소년에게 덮어주었다. 소년은 그녀를 바라보았는데 그 눈빛에는 처음으로 경계심이 조금 덜했다. 내일 내가 목욕시켜주고 머리도 잘라주고 배부르게 밥도 먹여줄게. 괜찮겠니? 소년은 방금 들은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깜빡였다. 민서는 다시 옆에 앉으며 마음이 가라앉았다. 아주 오랜만에 그녀는 자신이 일이 아닌, 아버지가 시킨 일이 아닌 단순히 마음이 시키는 일을 하고 있음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골목 어귀죽집에서 첫 육수가 끓기 시작할 때 그녀는 소년을 데리고 이발소에 갔다. 늙은 이발사가 가위를 놀리며 화려한 차림의 아가씨가 초라한 아이를 데려온 것을 보고 웃었다. 아이가 길을 잃었나 봐요. 아가씨? 양아들이에요. 그녀는 짧게 대답했다. 소년은 가만히 앉아 있었다. 사람들이 엉겨붙은 머리카락을 한 겹 한 겹 깎아내는 것을 그대로 두었다. 얼굴이 더 뚜렷하게 드러나자 민서는 그 아이가 긴 눈매와 오똑한 콧날, 그리고 흙먼지를 씻어내니 드러난 희고 붉은 피부를 가졌음을 알았다. 아름답고 슬픈 아이였다. 그들은 장터 어귀최 할머니네 가게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생선 칼국수 한 그릇으로 아침을 먹었다. 처음으로 소녀는 그녀를 더 오래 바라보았고 눈빛에는 더 이상 공포가 없었다. 내 이름이 뭐니? 그녀가 다시 물었다. 소녀는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지훈이요. 바람처럼 가벼운 한마디였다. 하지만 민서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다. 단순한 이름이었지만 그것은 두 낯선 사람 사이에 전에 없던 관계의 시작과 같았다. 그날 밤 쪽방에서 그녀는 아버지에게 전화했다. 아버지, 고향에서 친척 없는 고아 아이를 하나 찾았어요. 서울로 데려와서 키우고 싶어요. 수화기 저편은 한동안 침묵하다가 박만호 회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울렸다. 너 지금 무슨 미친 짓을 하려는 거냐? 내가 지금 이 집안 이름에 얼마나 골치 아픈 일을 끌어들이는지 알고 있느냐? 그 아이가 어디서 왔는지 누가 알아? 도둑일 수도, 사기꾼일 수도, 불황아일 수도 있다고. 아버지, 얘는 그냥 아이예요. 그냥 아이일 뿐이라고요. 배고프고, 춥고, 아무도 없어요. 제가 고아원 원장이 될 필요는 없어요. 고아원 원장이 아니라 그냥 착한 사람이면 돼요. 수화기 저편에서 긴 한숨 소리가 들렸고 민서는 눈을 감았다. 그녀는 아버지를 이해했다. 그는 항상 계산적인 세상에서 살았고 그곳에는 선의가 설계도에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렇게 살 수 없었다. 쓰레기 더미 아래서 찬밥을 먹던 지훈이를 본 후로는 그럴 수 없었다. 통화 후 그녀는 혼자 앉아 있었다. 밤바람이 문틈으로 불어와 해질녘 가볍게 내린 비 뒤에 축축한 흙냄새를 실어 날랐다. 지훈이는 작은 고양이처럼 곤히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소년을 바라보며 마치 길 잃고 추위에 떨며 기댈 곳이 필요했던 자기 자신을 다시 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민서는 어둠 속으로 고개를 돌렸다. 자신이 하는 일이 옳은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알았다. 그녀는 지훈이를 내버려 둘 수 없다는 것을. 설이 지난 어느 아침 서울 하늘은 맑았고 바람에는 아직 싸늘한 기운이 남아 있었다. 민서는 지훈이의 손을 잡고 마포구의 한 사립 초등학교 교문을 통과했다.
그녀는 소년의 야윈 손을 꼭 잡았는데 마치 자신이 다시 학교에 가야 하는 것처럼 가슴이 두근거리고 어쩔 줄 몰랐다. 지훈이는 그녀가 이틀 밤을 새워 고른 몸에 꼭 맞는 새하얀 셔츠와 짙은 남색 바지를 입고 있었다. 등에는 몸집만 한 새 가방이 종이 냄새를 풍기며 책과 공책으로 무겁게 채워져 있었다. 그는 그녀 옆에 바짝 붙어 걸으며 떠들썩한 학생들을 둘러보다가 고개를 땅으로 숙였다. 괜찮아, 아들. 그냥 학교 다녀. 누나가 밖에서 기다릴게. 민서는 나지막이 말했고 가슴이 조이는 듯했다. 그녀는 지훈이와 학교 문제가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았다. 1년치 학비를 내고 사정을 설명했지만 교장 선생님은 처음에는 망설였다. 그럴 만도 했다. 신분증도 없고 부모 이름도 없고 보증인도 없는 아이였으니까. 하지만 약간의 연줄과 단호한 마음 덕분에 나이가 좀 늦었지만 지훈이를 학교 1학년에 입학시킬 수 있었다. 첫 수업날, 지훈이는 교실 맨 뒤에 조용히 앉았다. 담임인 이 선생님은 중년의 온화한 여성으로 입양아를 키운 경험이 있어 이해심을 보이며 기꺼이 도와주려 했다. 하지만 학생들이 모두 이해심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지훈이는 몇몇 아이들에게 거지가 도시로 올라왔네, 촌뜨기 주제라며 놀림을 당했고 그의 강원도 사투리를 흉내내며 놀렸다. 소녀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글씨를 썼지만 저녁에 돌아왔을 때 그의 어깨에는 분필 가루가 묻어 있었고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민서는 지훈이의 어깨에서 가방을 내려놓고 눈높이를 맞춰 앉았다. 학교에서 누가 너한테 뭐라고 했니? 그는 고개를 저었지만 참지 못하고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사람들이 그랬어요. 너는 도시 사람도 아니고 가난뱅이가 공부는 뭐 하러 하냐고요. 민서는 동생을 끌어안고 등을 가볍게 쓸어주었다. 있잖아? 도시는 누구의 것도 아니야. 노력하는 사람, 변화하려는 사람의 것이지. 너는 그런 사람이야. 그날부터 그녀는 매일 저녁 지훈이와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다. 첫 글자들, 간단한 덧셈 뺄셈, 처음 읽는 동화책, 모든 것이 소년에게는 새로웠다. 하지만 민서는 불평하거나 짜증내지 않았다. 그녀는 동생과 함께 책을 펴고 그림을 그리고 종이를 접으며 한 문장 한 글자씩 설명했다. 그녀는 결코 인내심 있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지훈이의 눈이 이해했을 때 빛나는 것을 보면 모든 희생이 가치 있다고 느꼈다. 그녀는 작은 책상을 더 사고 스탠드를 설치하고 직접 책 한 권 한 권을 포장하고 김지훈이라는 이름을 정성껏 적은 이름표를 붙였다. 밤에 지훈이가 잠들면 그녀는 작은 수첩을 펴서 지출 항목을 하나하나 기록했다. 1학기 학비 1,500만 원, 교복, 책, 가방, 신발 200만 원, 매일 점심값 3만 원, 각 페이지 끝에는 항상 한 줄을 덧붙였다. 아무것도 부족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점차 지훈이는 변했다. 움츠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하던 아이에서 빠릿빠릿하고 예의 바른 아이로 변했다. 민서가 퇴근해서 돌아오면 그는 누나에게 물을 가져다주고 밥상을 차리고 옷을 개줄 줄 알았다. 그는 친구들이 가진 새 자전거, 장난감, 휴대폰 같은 것을 한 번도 요구하지 않았고 오직 학교에 꼬박꼬박 다니고 읽을 책이 있게 해달라고만 부탁했다. 한 번은 민서가 중부 지역, 대전 또는 충청 지역, 본부장으로 승진 발령을 받았다. 최소 1년은 근무지를 옮겨야 했고 월급은 2배, 혜택도 좋았으며 드문 기회였다. 하지만 하룻밤 고민 끝에 그녀는 인사부장에게 전화했다. 이번 발령은 사양하겠습니다. 집안일로 신경 쓸 일이 있어서 멀리 갈 수가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민서처럼 이성적이고 예리한 사람이 왜 그렇게 명백한 승진 기회를 놓치는지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매일 누나를 필요로 하는 아이가 있다는 것을 그녀만이 알았다. 아무도 그녀 대신 지훈이를 데려다주거나 숙제를 봐주거나
한때 세상에 버려졌던 아이의 눈 속에서 믿음을 지켜줄 수 없었다. 어느 날 저녁, 퇴근해서 문을 열자 지훈이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손에는 흰 종이를 들고 있었고, 그 위에는 서툰 글씨로 몇 줄이 적혀 있었다. 민서 누나, 저 뺄셈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녀는 웃음을 터뜨렸고, 마치 아이가 첫걸음을 떼는 것을 본 엄마 같은 기분이었다. 그날 저녁 식사 후, 민서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지훈이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누나, 그녀는 돌아보다가 손에 든 그릇을 떨어뜨릴 뻔했다. 만난 날부터 지금까지 지훈이가 그녀를 누나라고 부른 것은 처음이었다. 항상 아줌마라고 하거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었다. 그의 목소리는 그렇게 불러도 되는지 확신이 없는 듯 가볍게 떨렸다. 하지만 민서에게는 그 두 글자 누나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녀는 주저앉아 그를 꼭 끌어안았고 눈가가 붉어졌다. 다시 불러봐. 다시 한 번만 더 듣게 해줘. 지훈이 누나, 민서는 소리 없이 울었고 눈물만이 하염없이 흘렀다. 아주 오랜 세월 만에 처음으로 행복해서 흘리는 눈물이었다. 그날 밤 지훈이가 깊이 잠들었을 때 그녀는 작은 수첩을 펴서 한 줄을 더 적었다. 내일 지훈이 첫 학기 시험, 누나는 내가 잘할 거라고 믿어. 10년이 눈 깜짝할 사이에 흘렀다. 그날 아침, 국제공항은 오가는 사람들로 붐볐고 수많은 여행객들이 분주하게 드나들었다. 바쁜 사람들 속에서 키가 훤칠하고 얼굴이 밝으며 강인한 눈빛을 가진 한 청년이 하버드 대학 대표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는 그곳에서 경제학 분야의 명예로운 장학금을 받고 학업을 시작할 예정이었다. 그는 바로 지훈이 몇 년 전 쓰레기 봉지에서 찬밥을 줍던 소년이었고, 이제는 작은 동네 사람들과 선생님들 모두가 자랑스러워하는 청년이 되어 있었다. 몇 시간 전, 5층 아파트 거실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민서는 청소를 하면서 힐끗 시계를 보았다. 방은 단순하지만 아늑하게 꾸며져 있었다. 그녀가 고향에서 가져온 국화 화분 몇 개, 테이블 위에 깔끔하게 놓인 과일과 떡, 김이 모락모락 나는 냄비에서는 닭을 삶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지훈이는 짙은 색 정장을 입어보며 거울 앞에서 이리저리 몸을 돌려보았다. 테이블 위에는 세계 최고 명문 대학의 로고가 선명하게 찍힌 전액 장학금 유학 합격 통지서가 놓여 있었다. 이 소식은 발표되자마자 민서와 지훈이가 사는 작은 동네 전체에 빠르게 퍼졌다. 민선의 아이가 외국 대학에 초청받아 공부하러 간다는 이야기는 평범한 일상 속의 기적처럼 모두의 입에 오르내렸다. 최 할머니도 그 작은 파티에 참석했다. 할머니는 주저하며 들어와 노랗게 익은 귤 한 바구니를 품에 안고 있었다. 집 뒤뜰에서 직접 키운 과일이었다. 지훈이를 보자 할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할머니는 민서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민서야, 옛날에 내가 잘못 말했다. 그때는 내가 걱정돼서 내가 이용당할까 봐 그랬지. 아이가 이렇게 착할 줄 누가 알았겠니? 미안하다. 민서는 미소 지으며 할머니의 손을 가볍게 잡았다. 이해요, 할머니. 그때 저도 무서웠지만 그 아이 눈을 보고 제가 옳은 일을 해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파티는 따뜻하게 진행되었다. 지훈이의 친구들, 같은 반 친구들, 옛 담임 선생님, 심지어 집 근처 슈퍼마켓 주인 아주머니까지 모두 와서 축하해 주었다. 모두들 그가 어른스럽고 분별 있으며 한 번도 화내거나 누구에게 말대꾸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칭찬했다. 어떤 사람은 민서에게 살짝 말했다. 아가씨는 저런 동생을 키워서 복 받았네요. 친동생이나 다름없잖아요. 민서는 웃었지만 마음속에는 이름 붙이기 어려운 감정이 일었다. 10년, 길지도 짧지도 않은 시간이었지만 한 아이가 에서 시작해 그녀가 평생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 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그녀는 지훈이가 처음 열이 났을 때 밤새 간호했던 밤을 생생히 기억했다.
그가 처음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을 때 그녀는 꾸짖지 않고 부드럽게 물었다. 어디서 틀렸는지 알겠니? 그리고 그가 중학교 3학년 때 전교 1등을 했을 때 그는 상장을 그녀에게 내밀며 눈을 반짝였다. 해냈어요, 누나. 봤죠? 그녀는 지훈이에게 낯선 땅에서 건강을 지키는 것부터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구별하는 법, 자신을 보호하는 법, 그리고 정직하게 번 모든 돈을 소중히 여기는 법까지 하나하나 당부했다. 내가 어디 가서 뭘 하든, 내가 내 동생이라는 것, 내가 가장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지훈이는 침묵했다. 그는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데 서툴렀지만 조용히 누나의 손 위에 자기 손을 얹고 꽉 잡았다. 알아요. 공항으로 가기 전 두 남매는 택시 안에서 나란히 앉았다. 노란 가로등 불빛이 지훈이의 얼굴에 그림자를 드리워 민서는 문득 그가 달라진 것처럼 느껴졌다. 더 이상 보호가 필요한 어린아이가 아니라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려는 진정한 어른 같았다. 차가 국제선 출국 게이트에 멈추자 지훈이는 누나에게 돌아서며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다. 누나가 필요할 때 돌아올게요. 민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인 다음 트렁크를 열어 작은 여행 가방을 꺼냈다. 그가 수속 구역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녀는 지훈이에게 작은 종이 뭉치를 건넸다. 몇 가지 적어뒀어. 시간 날 때 읽어봐. 옛날 사진도 몇 장 들어있고 지훈이는 그것을 받아들고 다시 한번 누나를 꼭 안았다. 아무도 눈물을 흘리지 않았지만 평소보다 오래 모든 것을 말하기에 충분할 만큼 길게 안았다. 비행기가 이륙 준비를 하고 있었다. 공항 유리창 너머로 민서는 멀리 하늘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에는 지훈이가 책 속에 남겨둔 편지가 들려 있었고 종이 위에는 지훈이의 익숙한 글씨체가 있었다. 민서 누나, 저를 믿어줘서 고마워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때 미래가 어떨지 몰랐지만 제가 누가 되든 누나의 지훈이로 남을 거라고 약속해요. 옛날 찬밥 줍던 작은 동생이 이제 뿌리를 잊지 않고 미래를 찾아 떠나요. 누나, 건강 잘 챙겨요. 돌아올게요. 민서는 손안의 편지를 살짝 움켜쥐었다. 차가운 바람이 유리창 틈으로 스며들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상하게 따뜻했다. 진료실 천장에 에어컨이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흰 조명이 곧장 쏟아져 내려 민서의 창백한 피부를 더욱 파리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의자에 꼼짝 않고 앉아 있었고 두 손은 무릎 위에 놓여 있었지만 손가락은 여전히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맞은편에는 그녀의 절친한 친구 현우와 동창이었던 김 원장이 진료 기록 파일을 책상 위에 내려놓고 안심시키려는 듯하면서도 걱정을 감추지 못하는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조직 검사 결과 간이 심각한 수준으로 경화되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조속히 간 이식을 받지 않으면 생명을 연장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그 말은 한여름 대낮의 종소리처럼 민서의 머릿속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한 글자 한 글자, 한 박자 한 박자 똑똑히 들었지만 왜 심장이 더 빨리 뛰거나 놀라거나 비명을 지르지 않는지 알 수 없었다. 그저 가슴 전체로 천천히 퍼져나가는 공허함만이 느껴질 뿐이었다. 최근 며칠 동안 그녀는 몸이 극도로 피곤하고 식욕도 없었으며 어지럼증도 잦았다. 한 번은 회의 도중에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를 대고 휴게실 벽에 기대 앉아야 했다. 눈을 감으면 체중이 걷잡을 수 없이 줄고 피부가 건조해졌지만 그녀는 그것이 업무 스트레스, 나이 또는 지훈이를 미국으로 보낸 것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심리적인 상실감도 몸 상태를 악화시키기 쉬웠다. 정기건강검진을 받을 때 의사가 정밀 초음파와 추가 혈액검사, 내시경을 권유했고 오늘에야 그것이 업무나 심리 상태 때문이 아니라 매일 몸을 갉아먹는 끔찍한 것, 즉 간암 말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진료실을 나섰다. 밖은 햇볕이 따가웠고 차들은 여전히 시끄럽게 달렸으며
사람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분주하게 오갔다. 그러나 그녀, 박민서, 강인한 여성, 한때 기업 전체를 어깨에 짊어졌고 수많은 풍파를 헤쳐왔던 그녀는 자신의 몸과 싸워 이길 수 없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전화해서 알리지도 않았고 집안 도우미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현우에게 조용히 메시지를 보냈다. 오빠, 급하게 만나야 해. 그들은 예전에 세 사람, 그녀와 현우, 그리고 김 원장이 주말마다 모이던 단골 카페에 앉았다. 지금은 둘만 남았다. 현우는 일찍 와서 그녀가 훨씬 야위고 눈이 퀭하며 입술이 창백해졌지만 여전히 등줄기를 꿋꿋이 세우고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박민서임을 알아보았다. 왜 그렇게 중요한 일을 숨겼어? 현우가 낮은 목소리로 거의 책망하듯 말했다.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아버지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 연세도 있으시고 고향에서 큰 프로젝트를 처리하고 계시잖아. 내가 아프다는 걸 아시면 분명 모든 걸 버리고 달려오실 거야. 현우는 침묵했다. 그는 민서의 성격을 알았다. 그녀는 항상 고집스러울 정도로 강했고 무슨 일이든 혼자 짊어지려 했으며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녀는 길 건너편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저녁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며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다. 나 죽는 거 안 무서워, 현우 오빠. 그냥 아쉬울 뿐이야. 뭐가 아쉬운데? 지훈이가 정말로 성장하는 걸 못 보는 게 아쉬워. 아버지께 은혜를 다 갚지 못한 것도 아쉽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서 내가 여자였다는 걸 느껴볼 만큼 사랑해보지 못한 것도 아쉬워. 현우는 그녀를 돌아보았고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그는 그녀가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철석 같아 보이던 여자가 알고 보니 비단결처럼 부드러운 순간도 있었다. 방법이 없을까? 그녀는 망설이며 시간을 벌 수 있는지 물었다. 현우는 한숨을 쉬었다. 민서야. 이 병이 치료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간 이식은 어려워. 첫째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둘째는 적합한 간 기증자를 찾는 게 거의 불가능해. 특히 건강한 지원자 중에서 혈액형이 같은 사람을 찾는 건 말이야.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업을 하면서 의료계에 후원한 적이 적지 않았다. 그녀는 장기 이식의 위험과 복잡성을 매우 잘 이해하고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집에 돌아와 혼자 발코니에 앉았다. 아래로는 거리에 불이 켜지기 시작했다. 오토바이 소리, 배달 소리, 옆집 아파트에서 들려오는 TV 소리. 그녀는 조용히 앉아 울지도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다. 지훈이가 남긴 편지는 여전히 책상 서랍에 있었고 그녀는 그것을 꺼내 한 줄 한 줄 다시 읽었다. 글자 하나하나가 귓가에 속삭이는 것 같다. 누가 되든 저는 항상 누나의 지훈이로 남을 거예요. 그녀는 가만히 글자를 어루만졌고 눈빛은 몽롱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와 초가을의 꽃향기를 실어 날랐다. 서울의 밤은 춥지 않았지만 어떤 바람인가가 그녀의 마음을 스쳐 코끝이 찡해졌다. 어쩌면 아무도 원치 않는 일을 준비해야 할 때가 온 것인지도 몰랐다. 하지만 결말을 생각하기 전에 그녀에게는 아직 해야 할 일이 있었다. 자신이 가졌던 모든 의지를 다해 싸우는 것. 작은 방은 적막했고 시계 초침 소리만이 조용히 한 칸씩 움직였다. 민서는 희미한 노란 등불 아래 홀로 앉아 있었고 책상 위에는 낡은 수첩이 놓여 있었다. 책등은 해지고 표지는 세월 따라 달아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한 장 한 장 넘겼다. 예전 자신의 비뚤비뚤한 글씨가 이제는 다시 속삭이는 듯했다. 오늘 처음으로 밥 한 그릇을 다 먹었다. 지훈이는 버스 소리를 무서워해서 들을 때마다 책상 밑으로 숨는다. 아이가 누나, 나 버리지 않을 거죠?
라고 물어서 꼭 안아주었다. 글자 하나하나가 추억이었고 시간의 단편이었다. 가난하고 힘들었던 시절, 두 남매에게는 서로밖에 없었다. 그녀는 한때 지훈이만 잘 자라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죽음이 정말로 가까이 다가오자 느낌이 달랐다.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지훈이가 아직 모른다는 것이 두려웠다. 자신이 멀리 떠났을 때 동생이 너무 늦게 돌아올까봐 두려웠다. 그날 밤, 그녀는 낡은 편지함을 다시 열어 지훈이가 미국 가기 전에 쓴 손편지를 찾았다. 옛날 그 아이의 글투는 여전히 소박했다. 누나는 저를 믿어준 유일한 사람이에요. 누나가 필요할 때 꼭 돌아올게요. 그녀는 가볍게 웃었지만 어느새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말은 그 후 며칠 동안 그녀가 가장 약해졌을 때 보이지 않는 끈처럼 머릿속을 맴돌았다. 민서는 매일 출근했다. 남들이 보기에는 여전히 단정하고 활동적이며 때로는 약간 차가워 보이는 여성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두꺼운 서류 가방을 들고 회의실에 들어갔고 숫자 하나하나를 명확하게 말했으며 부하 직원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고 평소처럼 간결한 마무리 말로 업무를 끝냈다. 단지 그녀의 눈빛이 예전처럼 밝지 않았고 입술이 더 이상 붓지 않았으며 몇몇 동료들은 박 팀장님 무슨 일 있으신가? 요즘 안색이 안 좋으시네? 라고 속삭였지만 아무도 감히 묻지 못했다. 저녁, 모든 것이 조용해진 후 그녀는 집으로 돌아왔다. 아파트는 여전히 깔끔했다. 식탁 위에는 찬밥 한 공기뿐이었다. 그녀는 몇 숟가락 뜨다 말았다. 그녀는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았고 아버지가 마음 아파하는 것도 더더욱 타지에서 지훈이가 걱정하는 것도 원치 않았다. 밤이 되면 오른쪽 옆구리에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참으며 옆으로 누워 이불 끝을 꽉 잡았다. 어떤 밤에는 너무 아파서 벌떡 일어나 집 안을 서성거리고 발코니로 나가 거리를 내려다보며 차가운 철제 난간을 꽉 잡았다. 현우 오빠는 여전히 자주 안부 문자를 보냈고 기회가 되면 들렀다. 그는 그녀의 건강 상태를 잘 알았고 남몰래 모든 방법을 동원해 도우려 했다. 간 이식 신청 서류가 곳곳으로 보내졌다. 혈액 검사 목록은 길었지만 이름 하나하나가 차례로 지워졌다. 아무도 적합하지 않았다. 어느 날 오후 중앙병원의 추가 검사 결과를 본 후 현우는 조용히 말했다. 민서야, 당장은 적합한 사람이 없어. 기다릴수록 위험은 더 커져.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해. 그녀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준비, 그녀는 이미 시작했다. 민서는 저녁 시간을 일기 쓰는데 할애했다. 그녀는 마치 다시 만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는 누군가에게, 지훈이에게 이야기하듯 천천히 썼다. 만약 내가 돌아왔을 때 누나가 여기 없다면 슬퍼하지 마. 누나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았으니까. 다음 생에 다시 만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사람은 어디에 있든 서로를 알아볼 거라고 믿어. 어느 날 밤, 그녀는 주초회의 자료를 처리하느라 늦게까지 깨어 있었다. 사무실에서 일어서려는데 갑자기 다리가 굽고 머릿속이 캄캄해졌다. 그녀는 계단 난간을 잡았다. 물을 마시러 내려가려 했지만 몇 걸음 떼지 못하고 그대로 쓰러졌다. 이웃이 소리를 듣고 달려나와 보니 그녀가 아파트 계단 중간에 쓰러져 있었다. 사람들이 구급차를 불러 그녀를 병원으로 옮겼는데 가벼운 혼수 상태였고 혈압이 떨어졌으며 간 수치가 급격히 상승한 상태였다. 깨어났을 때 그녀는 병실 침대에 누워 있었고 팔에는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다. 김 원장이 침울한 얼굴로 들어왔다. 상태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가족에게 알려야 합니다. 더 이상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민서는 가만히 눈을 감고 긴 한숨을 내쉬었다. 잠시 후 그녀는 눈을 떠 의사를 똑바로 바라보며 입술을 꽉 다물었다. 저는 아무도 없어요.
김 원장은 멈칫했다. 그는 그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에게는 아버지가 있었고 지구 반대편에서 훌륭하게 공부하고 있는 남동생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외로움을 택했고 혼자 견디기를 택했으며 자신 때문에 누구도 고통받기를 원치 않았다. 저녁 햇살이 병실 안으로 비쳐 흰 타일 바닥에 얼룩덜룩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녀는 가만히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고 머릿속에는 여전히 몇 년 전 지훈이의 목소리가 마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처럼 맴돌았다. 누나가 필요할 때 돌아올게요. 도심 호텔 대연회장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국가물류발전 컨퍼런스가 개막한 지 몇 분 지나지 않아 규모뿐만 아니라 놀라운 인력의 새로운 이름 때문에 주목의 중심이 되었다. 김지훈, 참석한 CEO 명단 중 가장 젊은 인물이었고 동시에 해외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국경간 운송 그룹의 대표였다. 지훈은 레드카펫 위를 천천히 걸었다. 키가 크고 날씬한 몸에 잘 맞는 점잖은 회색 정장, 평온한 눈빛이었지만 그 침착함 뒤에는 수년 동안 지속된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기자들이 서로 사진을 찍으려 밀쳤고 렌즈가 빠르게 움직였으며 질문이 쏟아졌지만 그는 가볍게 미소 지으며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몇몇 사람들은 그가 몇 년 전 국제 인터뷰에 등장했던 것을 알아보았는데 거기서 그는 저는 어릴 때부터 한 누나에게 길러졌습니다. 누나가 없었다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을 겁니다. 라고 말했었다. 컨퍼런스는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지훈은 간결하게 연설하며 자신이 자랐던 바로 그 중부 지역에 현대적인 물류센터를 건설하는 투자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그 위치는 아무도 몰랐지만 그에게는 고향이었고 소란스럽거나 화려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저는 한때 구걸하던 아이였고 저를 구해준 사람에게 걸맞은 일을 하기 위해 이곳에 돌아왔습니다. 라고 언급했다. 회의 후 손님들이 차례로 떠날 때 한 남자가 2층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여전히 키가 크고 머리에는 희끗희끗한 백발이 있었으며 얼굴은 침울했다. 현우 형, 지훈이 돌아보자 현우가 다가왔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지만 무언가 무거운 것을 조용히 담고 있었다. 지훈아, 그가 천천히 불렀다. 오랜만이네. 지훈은 멈칫했다. 현우 형은 자신의 어린 시절 기억의 일부였고 민서 누나의 사촌 형이었으며 가끔 들러 과자를 가져다주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곤 했다. 지훈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무슨 말을 하려 했지만 현우는 이미 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직접 건넸다. 민서 누나 진료 기록이야. 내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그는 빙빙 돌리거나 예의를 차리지 않고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지훈은 손을 꽉 쥐고 서류 파일을 받아들고 옆방으로 들어갔다. 천장 등의 부드러운 불빛 아래 그는 한 장 한 장 넘겼다. 냉정한 의학 용어들, 불안감을 자아내는 검사 수치들, 그리고 마지막 진단은 마치 망치로 심장을 내리치는 듯했다. 강경변 말기. 긴급간 이식 필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얼굴색도 변하지 않았지만 손가락은 떨렸고 눈은 마지막 줄 적합한 가족 기증자 없음에 고정되었다. 왜 누나가 나한테 말 안 했을까요? 지훈은 마치 누가 목을 조르는 듯한 목소리로 나지막이 물었다. 현우는 옆에 앉아 한숨을 쉬었다. 내 미래를 망칠까봐, 내가 동정심 때문에 돌아와서 내 자신을 잃을까봐 두려워했기 때문이야. 지훈은 오랫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두 손을 깍지 낀 채 마치 자책하듯 꽉 쥐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옛 모습들이 떠올랐다. 가난했을 때 둘이 함께 먹던 저녁 식사, 그가 열에 들떠 헛소리를 할 때 민서 누나가 부드럽게 달래주던 목소리, 그가 유학 합격 통지서를 받았을 때 꼭 안아주던 모습. 그날 밤 지훈이가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다. 그는 민서에게 절대 알리지 말라고 정보를 철저히 비밀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밤의 검사실은 텅 비었고
창백한 흰 형광등 불빛만이 모든 것을 덮고 있었다. 지호는 의사가 피를 뽑을 때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는 많이 묻지도 않았고 추가 설명도 필요하지 않았다. 확실합니까? 의사가 물었다. 지호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못을 박듯 단호했다. 누나가 한 번 저를 구해주셨으니 이제 제가 같은 일을 할 차례입니다. 의사가 바늘을 뽑고 팔에 거즈를 붙였다. 팔은 차가웠지만 지훈의 마음은 뜨거웠다. 마치 수년간의 이별 끝에 이제야 돌아올 진짜 이유를 찾은 것 같다. 다음 날 아침, 현우는 병원으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결과는 적합했고 간 이식을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는 서둘러 호텔에 있는 지훈의 사무실로 들어갔고 많은 말 없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다. 희망으로 가득 찬 조용한 신호였다. 지훈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눈에는 무언가가 빛났다. 안도감이라기보다는 십수년 동안 간직해온 조용한 맹세와 같았다. 인생이 어떻게 변하든 그는 여전히 옛날의 그 동생이었고 누나가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 온갖 계산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그 가족이야말로 가장 신성하고 견고한 것이었다. 아직 날이 채 밝기도 전에 엷은 안개가 병원 주변을 하얀 수건처럼 감싸며 고요함을 드리웠다. 높은 층의 작은 방에서 지우는 홀로 앉아 있었다. 그의 손은 펜을 꽉 쥐고 봉인된 봉투에 담긴 종이 위에 마지막 몇 줄을 쓰고 있었다. 그는 그것을 자신의 이름이 적힌 서류철에 넣고 개인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늘 아침 수술 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앞의 허공을 바라보았다. 제 모든 재산은 박민서 씨에게 남겨주십시오. 공표할 필요는 없고 그저 제 동생이 은혜를 잊지 않았다는 것만 알면 됩니다. 수화기 저편의 변호사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지우는 전화를 끊었다. 그는 떨리지 않았고 그저 마음이 바람 없는 저녁의 수면처럼 고요하다고 느꼈다. 아침 6시경 의료진은 준비를 마쳤다. 마지막 검사 절차가 신속하지만 신중하게 진행되었다. 지호는 수술실로 옮겨졌고 그곳의 하얀 조명은 마치 눈부신 태양 아래 서 있는 듯했지만 살을 애는 듯 차가웠다. 멀지 않은 다른 방에서 민서는 여전히 조용히 누워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많이 야위었고 입술색은 창백했다. 그녀는 자신을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에게 다시 살 기회를 줄 사람이 바로 쓰레기통에서 찬밥을 줍던 그 소년, 그녀가 아낌없는 사랑으로 돌보았던 그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2개의 병원 침대가 나란히 밀려 좁은 복도를 지나갔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고 간호사들의 눈길만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경건함을 간직한 채 살짝 아래를 향했다. 수술은 7시간 이상 계속되었다. 수술실 안에서는 기계 소리가 운명의 심장 박동처럼 규칙적으로 계속 울렸다. 주치의인 김 원장은 동료들과 계속 의견을 교환했고 땀이 파란 수술복 등을 흠뻑 적셨다. 혈압 안정, 예정된 비율대로 간 절제 진행, 의사의 목소리가 분명하게 울렸다. 지호는 전신 마취 상태였다. 수술 등 아래에서 그의 몸은 그 어느 때보다 연약해 보였다. 하지만 모두들 그 청년의 마음속에는 연약함이 없다는 것을, 오직 모든 것보다 강인하고 조용하며 굳건한 의지만이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간 일부가 절제된 후 즉시 민서의 수술실로 옮겨졌다. 그곳의 의사들은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모든 동작, 모든 봉합은 신속하지만 절대적으로 정확하게 이루어졌다. 8시간 이상이 흘렀고 2건의 수술이 동시에 진행되었다. 하나는 주는 여정이었고 다른 하나는 받는 여정이었다. 해가 병원 기와지붕 위로 높이 솟아오르고 햇살이 복도 창문을 통해 비스듬히 들어올 때 수술은 끝났다.
지우는 먼저 회복실로 옮겨졌고 여전히 혼수 상태였으며 얼굴은 창백했다. 입술은 바짝 말랐지만 생체 신호는 모두 안정적이었다. 한 간호사가 그의 이마에 땀을 닦아주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정말 좋은 동생이네요. 몇 시간 후 민서도 수술실에서 나왔다. 마치 낙엽처럼 가벼웠다. 그녀는 아직 깨어나지 않았지만 숨결은 점차 규칙적으로 변했고 심장 박동도 더 이상 불규칙하지 않았다. 희미한 꿈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초원 한가운데 서 있었고 귓가에는 누나, 나 좀 기다려줘 하는 아이의 목소리가 맴돌았다. 해가 저물 무렵 조용한 병실에서 그녀는 살며시 눈을 떴다. 익숙한 천장, 공기 중에 아직 희미하게 남아있는 소독약 냄새. 모든 것이 천천히 나타났다. 수액관, 심박수 모니터, 방구석의 희미한 노란 등불. 그녀가 몸을 뒤척이다가 문득 따뜻하지만 약간 지쳐 보이는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과 마주쳤다. 지훈이었다. 그녀는 깜짝 놀랐다. 너! 목이 바싹 말라 말을 잇지 못했다.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마치 몇 년 전 어릴 때처럼 가볍게 미소 지었다. 그는 누나가 침대까지 밥을 가져다 줄 때마다 그렇게 웃곤 했다. 그녀는 힘겹게 일어나 앉으려 했지만 그러기도 전에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울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민서는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다. 아픔 때문이 아니라 놀라움, 감사, 그리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살과 피처럼 존재하는 깊은 정 때문이었다. 왜 그랬어? 그녀는 목이 메어 물었고 눈은 그에게서 떼지 못했다. 지우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천천히 창가로 고개를 돌렸다. 그곳에는 저녁 햇살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으며 마치 오래된 노래 같았다. 다시는 누나를 못 만날 줄 알았어요. 하지만 누나가 필요할 때 돌아오겠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요. 작은 방 안에서는 아무도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미 모든 것을 대신 말해주었다. 몸의 일부가 주어졌지만 그보다 더 큰, 헤아릴 수 없는 감정이 그 순간 영원히 연결되었다.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초저녁 햇살이 얇은 흰 커튼을 통해 스며들어 병원 복도에 옅은 노란색을 드리웠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 창틀에 어린 나뭇잎 몇 개를 흔들었다. 느릿한 발걸음 소리가 울려 퍼졌다. 민서는 간호사의 어깨에 살짝 기대어 한 걸음 한 걸음 병실을 나섰다. 머리는 헝클어졌고 눈에는 아직 대수술 후의 피로가 남아 있었으며 모든 움직임이 영혼까지 무겁게 짓누르는 듯했지만 복도 끝 유리창 옆에 앉아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자 그녀의 눈빛은 밝아졌다. 지우는 그곳에 앉아 있었다. 많이 야위었고 피부는 창백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온화함이 묻어났다. 누나가 나오는 것을 보자 그는 살짝 일어섰지만 걸음걸이는 아직 절뚝거렸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시간은 멈춘 듯했다. 민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조용히 다가가 옆에 앉았다. 그녀의 떨리는 손이 지훈의 손을 찾아 꼭 잡고 놓지 않았고 눈물이 흘렀다. 아무 말도 필요 없었다. 모든 것은 그 침묵으로 이미 다 말해졌다. 시간은 천천히 흘렀고 바람은 여전히 불었으며 나뭇잎은 여전히 바스락거렸지만 조용한 복도 안의 세상은 오직 두 사람만을 위한 것처럼 보였다. 어떻게 알았어? 민서의 목소리가 메었다. 지우는 미소 지으며 누나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아직 약했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강했다. 바로 알지는 못했어요. 그가 말했다. 하지만 현우 형이 저를 찾았어요. 누나의 검사 결과를 가져다 줬죠. 그때 저는 서울에서 회의에 참석 중이었어요. 왠지 누나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꽉 막히는 것 같았어요. 그는 숨을 깊이 들이쉬려는 듯 잠시 멈췄다.
저는 누나가 아주 강해서 절대 쓰러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알고 보니 사람들은 누구나 기댈 곳이 필요한 순간이 있더라고요. 민서는 고개를 숙이고 지난 날을 떠올렸다. 그녀는 처음 지훈이를 데리고 골목 어귀 분식집에서 밥을 사 먹던 저녁을 기억했다. 그때 아이는 바싹 마르고 눈은 불안하게 두리번거렸으며 손에는 해진 가방을 꼭 쥐고 벌벌 떨고 있었다. 그녀는 아이에게 특별 메뉴인 돈가스 덮밥을 시켜주고 아이가 전에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것처럼 먹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날부터 그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에게 집과 길을 마련해 주어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런데 오늘 그녀를 구해준 사람이 바로 그 아이, 이제는 자신의 두 발로 당당히 세상을 살아가는 어른이 된 그 아이였다. 미안해, 민서가 나지막이 말했다. 내가 알기를 원치 않았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돌아와서 미래를 잃을까봐 두려웠을 뿐이야.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그는 더 이상 보살핌이 필요한 어린 동생의 눈빛이 아니라 세상을 이해한 사람의 눈빛으로 누나를 바라보았다. 누나, 제가 예전에 무슨 약속했는지 기억해요. 민서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고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한 글자 한 글자 똑똑히 기억했다. 누나가 필요할 때 돌아올게요. 제가 약속을 지킨 건 누나가 저를 키워줬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저를 짐이 아니라 사람으로 믿어준 유일한 사람이 누나였기 때문이에요. 그 말은 민서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는 듯했다. 그녀는 자신이 떠돌이 아이를 데리고 집에 왔을 때 사람들의 수많은 시선을 기억했다. 뜬 소문들, 안타까워하는 시선들, 심지어 아버지의 꾸지람까지. 왜 저런 짐덩이를 데려왔니? 내가 지금 내 미래를 걸고 있다는 걸 모르겠느냐. 하지만 그녀는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다. 그리고 오늘 그녀의 떨리는 손이 동생의 어깨에 닿았을 때 그녀는 지난날의 모든 결정이 옳았음을 느꼈다. 누구나 혈육을 가질 만큼 운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충분한 사랑과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관계는 혈연보다 더 끈끈하다. 그날 오후 내내 두 남매는 함께 앉아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살갗에 스며드는 듯했다. 지우는 유학 시절의 여정, 타지에서의 외로운 밤들, 아무도 안부 전화를 걸어주지 않던 추운 날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하지만 좌절할 때마다 그는 사진 한 장을 꺼내보곤 했는데 그것은 누나가 그를 시골에서 도시로 데려왔을 때 고향집 낡은 지붕 옆에서 찍은 두 남매의 사진이었다. 누나는 제게 책을 직접 고르는 법, 옷을 직접 빠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사람 보는 법, 고개 숙이지 않고 세상에 맞서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그 모든 것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요. 민서는 눈물 속에 살짝 미소 지었다. 그녀는 마치 처음 동화를 듣는 아이처럼 귀 기울여 들었다. 신선은 없었지만 한때 초라했던 소년이 용이 된 이야기였다. 간호사가 주사 맞을 시간이라고 알리러 왔을 때 민서는 지훈의 손을 조금 더 오래 잡았다. 그녀는 마치 바람이 문틈으로 새어들듯 나지막이 말했다. 내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누나는 살아갈 수 없을 거야. 지훈은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안심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소리 없는 맹세처럼. 저녁 햇살이 야윈 어깨 위로 엷게 드리워진 복도에서 그들의 눈에는 15년간의 이별의 간극은 더 이상 없었고 오직 서로를 따뜻하게 했던 두 개의 심장이 이제 가장 신성한 방식으로 함께 뛰고 있을 뿐이었다. 몸의 일부가 나뉘었고 영혼의 일부가 하나가 되었다. 간 이식 수술 후 사흘도 채 되지 않아 김지훈이라는 이름은 모든 온라인 뉴스 페이지와 소셜 미디어를 도배했다. 하지만 젊은 CEO, 전략적 투자자 또는 세계적인 대학 출신이라는 명성이 아니라 입양 누나에게 간을 기증한 남자로 수많은 의혹의 물음표와 함께였다. 처음에는 병원 간호사의 게시물 아래 달린 몇 줄의 가벼운 댓글뿐이었다. 하지만 기름 얼룩처럼 수군거림은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퍼져나갔다. 누구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무엇이 진실인지 알 필요 없는 시대에
편협한 시선은 뜨거운 주제가 되었다. 익명의 계정이 멀리서 찍은 사진 한 장을 올렸다. 지훈이 병상 옆에 앉아 민서의 손을 잡고 있었다. 흐릿한 불빛 아래 그의 얼굴은 살짝 기울어져 있었고 눈빛은 부드러웠다. 남들이 보기에는 배경 이야기를 몰라도 온갖 추측을 그려낼 수 있었다. 이병 누나, 이병 동생인데 저렇게 다정하다고? 독신으로 사는 나이 든 여자가 젊은 CEO와 가깝게 지낸다니 누가 순수한 가족이라고 믿겠어?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왜 간을 기증해? 그런 댓글들은 당사자에게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인간 사이의 선의에 대한 연약한 믿음마저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회사 복도에서도 분위기는 평소보다 무거워졌다. 고위 임원들은 뒤에서 수군거렸고 젊은 직원들은 휴대폰 화면을 훔쳐보다가 재빨리 대표이사 사무실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지우는 여전히 정시에 출근했고 여전히 흰 셔츠에 단정한 차림이었지만 눈치 빠른 사람이라면 그의 눈빛이 더 침울해지고 걸음걸이가 느려졌으며 목소리가 확연히 낮아진 것을 알아차렸을 것이다. 긴급 주주총회가 열렸다. 김 대표, 누가 누구에게 간을 기증했는지는 관심 없습니다. 하지만 언론이 회사 이미지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해외 투자자들이 해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사적인 일에 대해 언론에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제 일은 수익과 내부 신뢰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몇몇은 어색하게 웃었고 몇몇은 다른 곳을 바라보았다. 아무도 정면으로 따져 묻지는 못했지만 분위기는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집에서 민서는 텔레비전 앞에 홀로 앉아 리모컨을 들고 있었지만 켜지는 않았다. 휴대폰은 계속해서 울렸고 문자 메시지, 전화, 심지어 지인이나 옛 동료들의 조언까지 쏟아졌다. 당분간 좀 조용히 지내는 게 좋겠어. 두 사람 관계가 좀 이해하기 어렵네. 민서야, 내가 침묵하면 세상 사람들이 멋대로 추측할 거야. 그녀는 희미하게 웃었다. 비웃음이 아니라 서글픔 때문이었다. 평생을 정직하게 살았고 부끄러운 일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단 한 장의 사진, 한순간의 진실된 모습이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았다. 지우는 그날 오후 과일 한 봉지를 들고 집에 왔다. 옛날 두 남매가 병원에 갈 때마다 하던 습관처럼,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손대지 않았다. 기자회견을 열자. 우리가 확실히 말해야. 민서가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다.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그의 눈빛은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필요 없어. 믿는 사람은 여전히 믿을 거야.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리 설명해도 계속해서 우리를 꼬투리 잡을 거고. 우리가 누구를 위해 사는 건데. 하지만 너는 공인이잖아. 명성도 있고 주주도 있고 책임도 있잖아. 지우는 가볍게 웃으며 차 한 잔을 따라 누나에게 건넸다. 나한테는 누나만 있으면 돼. 모르는 사람들 눈에 비치는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누나를 잃는다면 차라리 내가 나쁜 평판을 감수할게. 그 말에 민서는 순간 말을 잃었다. 그녀는 동생을 키우기 위해 많은 것을 희생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동생이 자라서 분노가 아닌 수용으로 누나를 보호할 만큼 너그러울 줄은 몰랐다. 그날 밤, 새로운 글이 또다시 빠르게 퍼졌다. 이번에는 유명 블로거의 글이었다. 그래서 그는 공격하지 않고 질문을 던졌다. 우리는 친형이 여동생에게 간을 기증할 의향이 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있지만 입양 동생이 단지 혈연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못한다.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단지 편견으로 살고 있는가? 그 글은 수천 번 공유되었다.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도 있었고,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적어도 처음으로 누군가가 변호하는 목소리를 냈다. 지우는 그 글을 읽고 아무런 댓글도 달지 않고,
그저 누나에게 조용히 문자 메시지 한 줄을 보냈다. 누나는 누나답게 있어.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게. 민서는 방에 앉아 그 문자를 읽고 휴대폰을 덮었다. 손을 꽉 쥐었다. 그녀는 창가로 다가가 멀리 도시를 바라보았다. 마음은 돌처럼 무거웠지만 조금은 따뜻해졌다. 인생에서 항상 자신의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혈연 때문이 아니라 정 때문에 아마도 그것이 가장 귀한 선물일 것이다. 병원 복도의 희미한 유리창을 통해 저녁 햇살이 비스듬히 스며들어 흰 타일 바닥 위에 흐릿한 긴 그림자를 그렸다. 그 순간 키는 크지만 등이 약간 굽고 옆머리에 희끗희끗한 백발이 섞인 한 남자가 병실 문 앞에 숨쉬는 조각상처럼 조용히 서 있었다. 색이 바랜 흰 셔츠, 달아해진 정장 바지, 굽이 다른 검은 구두, 모든 것이 민서에게는 낯설지 않았다. 바로 그 셔츠, 그 구두는 한때 그녀 인생에서 가장 엄격했던 남자, 친아버지 박만호 회장의 상징이었다. 그는 예고 없이 왔고 평소 병문안객처럼 꽃다발이나 과일도 가져오지 않았다. 그저 색바랜 천 가방 하나뿐이었고 그 안에는 낡은 수첩과 여러 번 접힌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다. 그는 거기에 서서 민서가 누워있는 작은 유리창에 시선을 고정했다. 팔에는 아직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고 그녀는 많이 야위었으며 피부는 창백했고 병실의 희미한 풀은 등불 아래 눈을 감고 있었다. 그는 마치 옛날 아내의 모습을 다시 보는 듯했다. 아내도 젊은 나이에 간 질환으로 세상을 떠났었다. 뒤에서 지훈이 다가와 그를 알아보고 잠시 멈칫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 누님 찾아오셨습니까? 그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안을 향했고 입술은 마치 연약한 용기를 지키려는 듯 살짝 다물어져 있었다. 지훈이 문을 열며 말했다. 누님은 쉬고 계시지만 원하시면 들어가셔도 됩니다. 박만호 회장은 몇 초 더 가만히 서 있다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다. 병실에서는 소독약 냄새가 그리 심하지 않았고 그저 수액기계 소리와 민서의 규칙적인 숨소리만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녀는 발소리가 가까워지는 것을 듣고 눈을 떴다. 처음에는 약간 놀란 눈치였지만 이내 평온해졌다. 마치 이날을 오래전부터 예상했던 것처럼 놀라거나 원망하지 않았다. 박만호 회장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살짝 고개를 숙였고 무릎 위에 놓인 손을 꽉 쥐었다. 그의 숨결은 고르지 않았고 마치 말을 하려 하지만 감히 입을 열지 못하는 듯했다. 민서가 먼저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아버지, 오신 지 오래되셨어요? 단순한 질문이었지만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책망도 아니고 용서도 아니었다. 그저 오랜만에 만난 지인에게 건네는 질문 같았다. 박만호 회장은 침을 삼켰고 눈가가 촉촉해졌다. 나. 아까부터 밖에 서 있었어. 내가 아직 나를 보고 싶어 할지 몰라서. 그녀는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밖에서는 황혼이 멀리 보이는 지붕들 위로 겹겹이 내려앉고 있었는데 평화로우면서도 싸늘했다. 10년 전에 그 질문을 하셨다면 아니라고 대답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지금은 화낼 힘도 없네요. 그는 고개를 숙였고 목소리는 연기처럼 쉬어 있었다. 내가 너를 너무 몰아세워서 내 말을 듣지 않아서 가장 중요할 때 너를 외면해서 미안하다. 지호는 뒤에서 조용히 서서 끼어들지 않았다. 그의 시선만이 두 사람, 낡아 보이는 아버지와 기댈 어깨조차 필요 없을 만큼 강했던 누나 사이를 오갔다. 박만호 회장은 품에서 편지를 꺼내 떨리는 손으로 옆 작은 테이블 위에 놓았다. 이건 내가 몇 년 동안 간직해온 거야. 적금 통장인데 많지는 않지만 내가 한 푼 두 푼 모아둔 거다. 혹시 나중에 내가 필요할까봐. 민서는 봉투를 보지 않고 부드럽게 말했다. 만약 아버지가 이 말씀을 더 일찍 하셨다면 아마 제가 이렇게까지 강해지지 않아도 됐을 거예요.
하지만 지난 일이잖아요. 침묵이 방 안을 감쌌고 심박 측정기의 규칙적인 뚝딱거리는 소리만이 시간을 천천히 흘러가게 하려는 듯했다. 박만호 회장은 한숨을 쉬고 일어섰다. 얼굴이 반짝였다. 내가 용서해주길 바라지는 않아. 그저 아직 만날 수 있을 때 너를 만나고 싶었을 뿐이야. 민서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눈가에서 눈물 한 방울이 하얀 베개 위로 떨어졌다. 약해서가 아니라 마침내 그녀 안의 단단함이 진실된 감정에 자리를 내주었기 때문이었다. 박만호 회장이 떠난 후 지훈이 다시 들어왔다. 그는 누나가 편지를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너무나 낯설었던 아버지의 글씨 속으로 깊이 빠져드는 듯 몽롱했다. 누나, 괜찮아요? 지훈이 물었다. 민서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아마 생각보다 괜찮을 거야. 아버지를 다시 만나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생각만큼 어렵지도 않았어. 지훈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녁 햇살이 누나의 머리카락에 비쳐 비단처럼 반짝였다. 그 순간 그는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풍파가 닥쳐도 혈연이라는 끈은 결코 끊어질 수 없는 것임을 느꼈다. 병원 8층 사람들의 발길이 뜸한 옥상에서 민서는 난간의 기대 서쪽을 바라보았다. 황혼이 마치 누군가 물에 붉은 물감을 풀어 하늘 전체에 쏟아본 듯 옅은 붉은 빛으로 도시를 물들이고 있었다. 해질녘 공기는 약간의 시원함을 가져와 며칠 동안 병원에 있으면서 답답했던 그녀의 마음을 달래주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차 소리는 마치 배경음악처럼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사람의 마음을 아련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지훈이 다가왔다. 손에는 방금 매점에서 사온 따뜻한 두유 2잔이 들려 있었다. 그는 여전히 단순한 흰 셔츠를 입고 머리는 단정하게 잘랐으며 걸음걸이는 느릿했다. 그는 이제 정말로 성숙한 어른처럼 보였고 옛날 찬밥을 줍던 작고 야윈 소년이 아니었다. 민서는 두유를 받아들고 향기를 살짝 맡더니 문득 물었다. 만약 내가 죽으면 너는 어떻게 살 거야? 지훈은 약간 멈칫했다. 바람이 어깨를 스쳐 지나가며 당혹감과 약간의 안타까움을 함께 실어 날랐다. 누나, 그런 말 하지 마. 그가 작게 대답했다. 그런 생각 안 해봤어. 하지만 나는 생각해.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내가 끝까지 행복하게 사는 걸 못 볼까봐 두려워서. 지훈은 잠시 침묵했고 그의 눈빛은 저 멀리 저녁 노을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한 하늘을 향했다. 어릴 때 한번 학교를 빼먹은 적이 있어요. 민서는 동생을 돌아보며 약간 놀란 표정을 지었다. 왜? 누나는 그런 거 몰랐는데. 지훈은 약간 당황하며 가볍게 웃었다. 친구들이 아빠 엄마 어디 있냐고, 왜 학교 가는데 아무도 데려다주지 않냐고 물어볼까봐 무서웠어요. 부끄러워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어떤 날은 교문 앞에서 돌아서서 절 뒤편에 가서 아침 내내 앉아 있었어요. 민서는 그 말을 듣고 목이 메었다. 그녀는 그토록 강해 보였던 동생이 그렇게 큰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누나가 슬퍼할까 봐 한 번도 말 안 했어요. 하지만 사실 누나가 제 손을 잡고 교실에 데려다 주면서 우리 남매예요라고 말할 때마다 마치 온 세상이 제 뒤에 서 있는 것 같았어요. 눈물 한 방울이 민서의 뺨 위로 조용히 흘러내렸다. 그녀는 소리 내어 울지 않고 그저 눈물이 느릿한 기억의 강물처럼 천천히 가슴 속으로 스며들도록 내버려 두었다. 미안해. 내 감정을 더 많이 생각하지 못했어. 아니에요. 지훈은 가만히 고개를 저었다. 누나가 없었다면 아마 저는 지금도 어딘가를 떠돌고 있을 거예요. 제가 가진 모든 것은 누나가 저를 믿어주고 저를 짐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 봐주었기 때문이에요. 대화 후 두 남매는 병원을 나섰다. 민서는 가벼운 외투를 걸치고 천천히 걸었다. 그녀는 옛날 누나가 지훈이를 매일 아침 학교에 데려다주던 그 길을 굳이 걸어가기로 했다.
작은 길은 여전했고 길가의 몇몇 가게들은 예전만큼 많지는 않았지만 골목 모퉁이에는 여전히 작은 오리죽 집이 있었다. 민서가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기억나? 옛날에 누나가 여기서 죽을 샀는데 내가 오리죽이 뭔지 모른다고 절대 안 먹으려고 했잖아. 지우는 웃으며 머리를 극적였다. 저는 오리가 무슨 이상한 동물인 줄 알았어요. 두 남매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뜨거운 죽을 한 그릇씩 시켰다. 주인 할머니는 눈이 어두웠지만 지훈을 보자마자 어머나, 어릴 때 여기서 자주 먹던 아이네. 이렇게 컸구나. 엄마 모시고 왔니? 하고 외쳤다. 민서는 그저 미소 지으며 정정하지 않았다. 죽 그릇이 막 내려졌을 때 지호는 손을 모으고 누나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 행동에 민서는 깜짝 놀랐다. 그녀는 말리려 했지만 동생이 이미 입을 열었다. 평생 누나에게 감사하며 살 거예요. 누나가 저를 먹여주고 공부시켜줘서가 아니라 누나가 한 번도 저를 남처럼 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 분명했다. 주인 할머니는 예의 때문인지 감동 때문인지 고개를 돌렸다. 민서는 그 순간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하고 싶은 모든 말이 막혔고 오직 심장만이 아프면서도 따뜻하게 뛰었다. 돌아오는 길, 하늘은 이미 땅거미가 지고 있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반짝였고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에는 두 남매의 그림자가 마치 평행선처럼 조용하지만 서로 떨어지지 않고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갑자기 민서의 휴대폰이 울렸고 그녀는 화면을 보고 잠시 놀랐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다. 지훈이 돌아보니 누나의 얼굴색이 변했다가 환해졌다. 그녀는 전화를 귀에 대고 수화기 저편의 말을 주의에 깊게 들었고 그 후 손이 떨리고 입술이 움직였다. 지훈이 작게 물었다. 무슨 일이에요, 누나? 민서는 여전히 멍하니 중얼거렸다. 골수를 기증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대. 초기 검사 결과가 나랑 일치한대. 지훈은 멈춰서서 누나를 바라보았다. 민서는 손을 뻗어 동생의 손을 잡았고 눈에는 희망의 빛이 반짝였다. 아마도 지난 시간 동안 그녀가 감히 믿을 수 없었던 빗줄기였다. 민서는 창가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엷은 햇살이 바깥 나뭇가지를 통해 들어와 타일 바닥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방금 병원에서 온 전화는 그녀를 오랫동안 꼼짝 못하게 만들었다. 한 줄기 희망, 예기치 않은 소식, 그리고 아직 풀리지 않은 커다란 질문. 간 기증자는 누구인가? 의사는 분명히 말하지 않았고 단지 기증자가 신원을 밝히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고만 했다. 하지만 그때 그의 목소리는 망설였고 약간 당황한 듯했으며 마치 의사가 말하고 싶지만 아직 말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지훈이 들어와 누나가 석상처럼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황급히 물었다. 무슨 일이에요, 누나? 누군가가 간을 기증하겠다고 했어. 민서가 목이 쉰 목소리로 대답했다. 누군지는 말 안 해줬어. 이름을 숨겼는데 결과가 아주 잘 맞는다고만 했어. 지훈은 미간을 찌푸렸다. 마음속에 갑자기 이상한 느낌이, 의심이 아니라 일종의 예감이 피어올랐다. 그는 누나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나지막이 말했다. 현우 형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그날 오후, 지호는 단골 카페에서 현우를 만났다. 테이블 위에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그대로였지만 두 사람 모두 손대지 않았다. 누구예요? 지훈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알아야겠어요. 현우는 길 건너편을 바라보았고 시선을 피했다. 한참 후에야 입을 열었다. 정말 알고 싶어? 네, 알아야 해요. 현우는 한숨을 쉬며 목소리를 낮췄다. 박만호 회장님이야. 민서 아버지. 지호는 놀랐지만 마치 방금 전에 예감이 확인된 것처럼 완전히 멍하지는 않았다.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을까요? 지훈이 거의 속삭이듯 물었다. 두려워하셨기 때문이야. 거절당할까봐, 딸에게 다시 상처 줄까봐, 현우가 천천히 말했다. 남몰래 병원에 와서 검사 받으시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셨대. 의사가 결과가 적합하다고 하자 바로 동의서에 서명하셨어. 망설임 없이 지호는 고개를 숙이고 손을 꽉 쥐었다. 마음속에 이상한 존경심이 일었다. 한때 그를 거지 새끼라고 불렀고 민서가 입양하는 것을 반대했던 그 남자가 이제는 딸을 위해 자신의 몸 일부를 기꺼이 내어주려 하고 있었다. 사랑은 때로 표현 방식이 매우 다르지만 결국에는 사랑이다. 그날 밤 민서는 병상 옆에 앉아 낡은 수첩을 다시 넘겼다. 페이지마다 지훈이 어릴 때부터 학교에 가고 첫 학기 시험을 보고 심지어 처음으로 누나라고 불렀던 날까지의 추억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기억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갑자기 머릿속에 옛날 아버지의 목소리가 울렸다. 딸 자식은 강해야 한다. 누구에게도 약한 모습 보이지 마라. 아버지가 너를 응석바지로 키우지 않는 것은 세상이 누구도 응석바지로 대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녀는 한때 그 말 때문에 아버지를 미워했지만 지금은 더 이상 아버지를 원망하고 싶은지 확신할 수 없었다. 만약 아버지가 정말로 간을 기증하겠다고 한 사람이라면 그것은 그녀가 아버지에 대해 이해했던 모든 것이 결코 충분하지 않았다는 의미였기 때문이었다. 지훈이 들어와 조용히 누나 옆에 앉았다. 잠시 후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아버지래요. 민서가 돌아보았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아버지가 간 기증하겠다고 하셨대요. 누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남몰래 하신 거예요. 공간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저 끊어질 듯한 숨소리와 손등 위로 떨어지는 눈물방울만이 있었다. 몰랐어. 그녀가 중얼거렸다. 아버지가 더 이상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 지훈이 누나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오랫동안 오해했던 사람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민서는 동생의 손을 꽉 잡았다. 마음속에서 옛날의 분노가 서서히 녹아내리며 아프면서도 치유되는 듯한 이상한 감정에 자리를 내주었다. 다음 날 아침 병원에서 다시 전화가 와서 간 기증자가 박만호 회장님을 확인해 주었다. 그는 현재 회복실로 옮겨졌고 상태는 일단 안정적이었다. 민서는 병원에 도착해 격리실 밖에 서서 수술 후 꼼짝 않고 누워있는 늙고 쇠약해진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가족을 위해 평생을 바쳤던 그 야윈 두 손이 이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그녀의 생명을 붙들고 있었다. 그녀는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조용히 속삭였다. 아버지, 이제 알겠어요. 이해해요. 회복실은 7층 복도 끝에 있었고 노란 불빛이 하얀 벽 곳곳에 부드럽게 드리워져 있었다. 안에서는 소독약 냄새가 에어컨의 차가운 공기와 희미하게 섞여 있었다. 모니터 소리가 규칙적으로 생체 신호를 알렸는데 위안을 주면서도 사람을 긴장시켰다. 철제 침대 위에는 박만호 회장이 눈을 감고 창백한 얼굴로 조용히 누워 있었다. 그의 옆에는 낡고 해진 적금 통장이 손에 꼭 쥐어져 있었다. 그의 손은 마르고 거칠었지만 표지가 구겨질 정도로 꽉 쥐고 있었다. 민서는 회복실 유리창 밖에 서서 안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투명한 유리를 통해 마치 자신의 기억 속을 들여다보는 듯했다. 한때 미워했고 잊고 싶었던 아버지. 이제 저기 낙엽처럼 누워 마르고 있는 나뭇가지의 푸른 빛을 조금이라도 남기기 위해 떨어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아버지셨어요. 지훈이 목이 메인 목소리로 물었다. 민서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고 눈은 아버지의 얼굴에서 떼지 못했다. 의사가 다가와 눈빛으로 빠르게 무언가를 전달했다. 중년의 의사는 허리를 숙여 속삭였다. 박 회장님은 3주 전에 검사 받으러 오셨어요.
처음에는 익명으로 하셨지만 자신이 적합하다는 것을 알고는 조건 없이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기증 신청서에 서명하셨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떨구었다. 마치 누군가가 몸에서 모든 힘을 빼앗아간 듯 다리가 갑자기 풀려 벽에 기대야 겨우 서 있을 수 있었다. 그녀는 그토록 완고하고 무뚝뚝하며 원칙주의자였던 남자가 그렇게 큰일을 남몰래 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그녀는 아버지가 한 번도 자신을 이해하지 못했고 진정한 의미로 사랑해주지 않았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어쩌면 아버지는 옛날 아버지들 특유의 방식으로 사랑했던 것인지도 몰랐다. 요란하지도 미사여구도 없이 그저 말없이 뒤에 서 있을 뿐이었다. 몇 시간 후 병실 출입이 허용되자 민서는 조용히 아버지 곁으로 다가갔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아버지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다. 어릴 때 무서워했고 뜻을 거역했을 때 매를 들었던 그 손, 이제 그 손은 부드럽고 차가웠지만 마치 마지막 기억의 일부를 간직하려는 듯 여전히 적금 통장을 꽉 쥐고 있었다. 그녀는 목이 메어 말했다. 아버지, 그 부름은 마치 먼 기억 속 어딘가에서 나온 듯했다. 수년 동안 그녀는 자신을 저라고 칭했고 아버지를 거리감 있게 불렀다. 하지만 지금 그녀가 아버지라고 부른 것은 그가 간을 기증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자신을 아프게 하는 방식으로 사랑했을지라도 항상 자신의 아버지였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고 규칙적인 심장 박동 소리만이 그가 남긴 유일한 대답처럼 들려왔다. 지우는 뒤에 조용히 서 있었다. 그는 처음 누나와 함께 고향에 갔을 때 박만호 회장에게 거지 새끼, 우리 집 앞에서 얼쩡거리지 마라. 고 호통을 들었던 날을 똑똑히 기억했다. 그 말은 한때 칼날 같았다. 하지만 지금 여기 누워있는 그를 보니 지우는 그저 목이 메었다. 그렇다. 한때 동생을 거부했던 남자가 이제 동생을 구한 누나를 구했다. 인생은 원래 이렇게 모순으로 가득한 것이었다. 민서는 오랫동안 아버지 곁에 앉아 있었고 손은 아버지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눈물로 가득했지만 더 이상 원망은 없었다. 마음속에서 옛날의 모든 분노와 갈등이 늙은 아버지의 약한 숨결 속에서 저절로 녹아내리는 듯했다. 그녀는 적금 통장을 열었다. 안에는 정성스러운 글씨로 나중에 필요할 때 쓰거라고 적힌 숫자들과 함께 메모가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언제부터 저축했는지 몰랐지만 그 돈 한 장 한 장은 아마도 평생의 노고, 아껴 쓴 퇴직금, 시골 장터에서 판 물 한 통 값으로 모은 것이리라. 통장 옆에는 작은 종이 조각이 있었고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아버지는 말로 사랑을 표현하는 데 서툴지만 내가 설날에 몰래 아버지 손에 떡을 쥐어주던 것을 아직도 기억한단다. 민서는 종이 조각을 꽉 쥐었다. 모든 기억이 밀려왔다. 그의 설날, 그녀는 몰래 아버지 손에 떡을 쥐어주고는 들키면 꾸중 들을까봐 도망쳤었다. 그런데 이제 보니 아버지는 알고 있었고, 알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있었다. 아버지, 만약 이 말씀을 더 일찍 하셨다면 아마 제가 이렇게까지 강해지지 않아도 됐을 거예요. 민서가 속삭였다. 그녀는 대답을 기대하며 말한 것이 아니었지만 바로 그때 그 말은 눈꺼풀이 천천히 떠졌다. 박만호 회장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시선은 흐릿했지만 아직 생명의 빛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황급히 고개를 끄덕였고 눈물은 하염없이 흘렀다. 박만호 회장은 말없이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동의의 표시 같기도 하고 마지막 수용 같기도 했다. 그리고 그의 눈이 감겼고 손은 마치 통장을 돌려주려는 듯 가볍게 풀렸다. 자신의 몫은 그저 맡아두었을 뿐이라는 듯이. 지훈이 다가와 누나 옆에 섰다. 두 남매는 함께 고개를 숙였고 아무도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해야 할 모든 말은 침묵 속에 담겨 있었다.
고향에서 간소하게 장례를 치른 후 민서는 예정대로 도시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낡은 집에 머물기로 결정했다. 그곳은 쓰라리고 달콤한 추억, 그리고 두 부녀 사이의 이름 없는 침묵으로 가득했던 곳이었다. 집은 무성한 바나나 과수원 사이에 묻혀 있었고 기와 지붕에는 이끼가 끼어 있었다. 나무 문짝은 경첩이 헐거워 열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그녀는 자신이 이곳에 들어올 날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토지 매입자로서가 아니라 한때 거부했던 뿌리의 일부를 지키러 돌아온 딸로서였다. 지호는 일찍 일어나 반소매 셔츠를 입고 마당의 마른 나뭇가지를 부지런히 잘랐다. 민서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집바닥을 쓸고 닦았으며 액자 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진들을 하나하나 닦았다. 유리 표면에는 먼지가 뿌옇게 덮여 있었지만 그 뒤에는 그녀가 한 번도 용서의 눈빛으로 자세히 보지 못했던 아버지의 얼굴이 있었다. 제사상 위에는 박만호 회장의 흑백 사진이 두 개의 붉은 촛불 사이에 엄숙하게 놓여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접어둔 상복 수건을 걸고 새 찬물을 따르고 향을 피웠다. 이른 아침바람에 실린 침향 냄새가 집 안 가득 부드럽게 퍼져나갔고 마치 고인이 된 사람의 다정한 인사 같았다. 그녀는 나지막이 속삭였다. 아버지, 더 이상 원망하지 않아요.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해 사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아버지. 지훈이 들어와 새향 한 묶음을 제사상에 올렸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누나를 바라보다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아침, 두 남매는 시골 장터로 나섰다. 붉은 흙길은 돌멩이가 울퉁불퉁했지만 이상하게 익숙했다. 미나리 좌판, 민물고기 좌판, 팥빙수 행상들은 수년이 지나도 거의 변하지 않은 듯했다. 어머, 민서 아니가? 박영감 딸 민서 맞네. 생선가게 아주머니가 소리쳤다. 네, 맞아요. 세상에, 엄청 컸네. 옛날에는 최할머니 장바구니도 들어주더니 이제 사장님 됐네. 그녀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미소 지으며 인사했다. 소박한 인사였지만 마음을 따뜻하게 하기에 충분했다. 아무도 옛날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고 아무도 왜 이곳에 돌아왔는지 묻지 않았다. 그저 고개 끄덕임, 공감하는 눈빛, 그리고 손에 쥐어진 작은 쑥떡 한 조각뿐이었다. 이거 쑥떡이다. 어릴 때 내가 참 좋아했지. 박할머니, 아버지의 옛 이웃이었던 그녀는 백발이 성성했고 떨리는 손으로 민서의 손을 잡았다. 내가 돌아와서 기쁘다. 박영감이 죽기 전에 그랬어. 남길 건 아무것도 없지만 그 애가 한 번만이라도 돌아와 주면 그걸로 족하다고. 민서는 목이 메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고 그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마치 이곳에 머물며 미처 아물지 못한 기억의 일부처럼 이 땅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대신하는 듯했다. 오후에 민서는 지훈과 함께 마을 절에 갔다. 작은 절은 오래된 고목 그늘 아래 자리 잡고 있었다. 저녁 노을의 고요함 속에 종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졌다. 그녀는 향을 피우고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가 편히 쉬시기를, 동생이 평안하기를, 그리고 자신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약간의 평온을 빌었다.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용서할 수 있는 충분한 믿음을 주십시오. 제 자신을, 놓쳐버린 세월을, 미처 이루지 못한 꿈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바람이 절 지붕을 부드럽게 스쳐 지나가며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을 흔들었다. 그 종소리는 마치 고인이 된 아버지가 그녀가 이미 충분히 강하고 너그러워서 계속 살아갈 뿐만 아니라 더 잘 살아갈 수 있다고 당부하는 소리 같았다. 그날 점심, 잡다한 나물국, 파인애플 생선조림, 그리고 생강장을 곁들인 소박한 식사 후, 민서는 아버지가 쓰시던 방에서 쉬었다. 작은 방, 낡은 나무 벽이었지만 창문 틈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공간 전체를 따뜻하게 했다. 그녀는 바람결에 풀내음과 볏짚 냄새를 맡으며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아버지가 마당에서 대나무 바구니를 짜고 있는 것을 보았다. 허리는 굽었지만 손놀림은 일정했다. 아버지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보고 미소 지었다. 이제 내가 아버지보다 더 강하구나. 그녀는 잠에서 깨어났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입가에는 가벼운 미소가 떠올랐다. 더 이상 원망할 것도 후회할 것도 없었다. 밖에서는 지훈이가 채소를 다듬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닭 울음소리, 동네 아이들이 떠들며 뛰어다니는 소리가 모두 어우러져 그녀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평화로운 시골의 노래가 되었다. 새로운 삶은 위대한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돌아온 곳, 가장 작아 보이는 것들에서 시작된다. 생사를 넘나드는 수술 후 1년, 도시는 다시 한번 아름다운 햇살을 맞이했다. 도심 한가운데 고급 호텔 대연회장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대부분 중부, 서부 지역, 심지어 북부 외딴 지역에서 온 가난한 학생들이었다. CEO 김지훈이 설립한 누나와 아버지 장학재단 출범 기자회견은 지난 한 주 동안 언론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규모가 크거나 투자 금액 때문이 아니라 재단의 이름이 친근하고 소박하며 하나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지훈은 연단으로 걸어 나왔다. 침착한 모습, 절제된 미소, 더 이상 옛날 시장 구석에서 누나 옷자락을 붙잡던 소년이 아니었다. 이제 사람들 앞에는 성숙한 남자가 서 있었고 그의 눈빛에는 굳건한 믿음과 감추기 어려운 감동이 담겨 있었다. 저는 한때 구걸하던 아이였습니다. 그가 낮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부모도, 친척도, 미래도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18살도 못 살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믿어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 누나입니다. 장내는 조용해졌다. 그리고 또 한 분, 저를 한 번도 안아주지 않으셨지만 따뜻한 설날과 너그러운 시선을 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제 누나의 아버지, 제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입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지만 지호는 겸손한 표정으로 계속 말했다. 오늘 저는 은혜를 갚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 믿음을 돌려드리기 위해 섰습니다. 그 두 분이 낯선 아이에게 보여주셨던 그 믿음 말입니다. 누나와 아버지 장학재단은 옛날에 저와 같은 어린아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겠지만 단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을 믿어준다면 여러분은 해낼 수 있습니다. 아래 객석 첫 줄에는 민서가 앉아 있었다. 짙은 화장도 화려한 옷차림도 아니었다. 그녀는 옅은 보라색 한복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채 동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 눈빛은 예전처럼 슬프지 않았고 상실을 극복하고 자신을 되찾은 사람의 성숙함이 묻어났다. 무대 뒤 대형 스크린에는 짧은 영상이 상영되었다. 흑백 사진들이 나타났다. 젊은 여성이 야윈 아이를 업고 나무다리를 건너는 모습, 책으로 가득 찬 작은 방, 백발의 남자가 병원 창가에 조용히 서 있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남매가 함께 앉아 손을 잡고 아무 말 없이 그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는 순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서둘러 눈가를 닦았다. 민서는 가슴에 손을 얹었다. 아직 수술 자국이 남아있는 심장이 이제는 평온하게 뛰고 있었다. 장학금 수여식이 시작되었다. 단정한 교복을 입은 아이들이 상장을 들고 망설이지만 빛나는 눈빛으로 서 있었다. 지호는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고 장학금 봉투를 건넸다. 강원도에서 온 아이도 있었고 경상도에서 온 아이도 있었으며 중부 지역 수의 고아들도 있었다. 아무도 많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눈빛만으로도 오늘 아이들이 믿음을 받았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민서가 일어나 연설할 차례가 되었다. 그녀는 원고도 준비도 필요 없었다.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녀가 천천히 말했다. 하지만 버려지는 느낌, 버티며 살아야 하는 느낌을 이해합니다. 여기 있는 아이들은 환경이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결정하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오직 여러분만이 그것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작고 야윈, 눈가가 빨개진 한 여자아이를 내려다보았다. 부모님이 어디 계시냐는 질문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민서가 목소리를 살짝 떨며 말했다. 여기 서서 배우고 살고 꿈꿀 만큼 충분히 강하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하세요. 여자아이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민서에게 달려들어 품에 안겨 흐느꼈다. 저도 엄마가 없지만 지훈이 아저씨처럼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민서는 아이를 꼭 끌어안았고 옛 기억이 밀려왔다. 쓰레기 더미 옆에서 찬밥을 줍던 소년, 공허하지만 어딘가 강인함이 엿보이던 눈빛. 그날 장내의 모든 사람이 일어나 오랫동안 박수갈채를 보냈다. 성공한 CEO에게가 아니라 한때 버려졌다가 이제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된 아이에게. 행사가 끝난 오후, 지훈과 민서는 함께 시골의 작은 집으로 돌아갔다. 마을 길은 여전히 흙먼지가 날렸고 길가 논에는 벼가 푸르게 자라기 시작했다. 그들은 아버지 산소에 들러 풀을 뽑고 꽃을 놓았다. 묘 앞에 민서는 오늘 아침 행사에서 찍은 새 사진 한 장을 내려놓았다. 지훈이 연단에 서 있고 뒤에는 누나와 아버지라는 글자가 보였다. 아버지,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저와 동생이 해냈어요. 가벼운 바람이 불어와 들판 냄새, 볏짚 냄새, 추억의 냄새를 실어 날랐다. 민서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저녁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비쳐 부드러운 빛의 공간을 만들었다. 지훈은 누나 옆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손에는 낡은 편지 한 통이 들려 있었다. 누나가 예전에 썼던 지훈아, 첫 학기 시험, 누나는 내가 잘할 거라고 믿어 라고 적힌 편지. 이제는 그가 그 믿음을 간직하고 그 어느 때보다 그것이 필요한 삶들에게 보내줄 차례였다. 아시나요? 때로는 찬밥을 줍는 소년 앞에서 차를 멈추는 것과 같은 작은 결정이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요. 그 소년의 인생뿐만 아니라 멈춰 섰던 사람의 인생까지도요. 저는 한때 남을 돕는 것이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야 남을 돕는 것이 또한 제 자신의 일부, 즉 사랑하고, 믿고, 희생할 줄 아는 그 부분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태어날 곳을 선택할 수 없지만 다른 사람이 우리를 믿고 싶어 하도록 살아가는 방식은 전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옛날 박민서 씨가 지훈이를 믿었던 것처럼 그가 누구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믿음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훈이가 돌아왔던 것처럼 보답을 위해서가 아니라 조건 없는 인간의 때문에, 단 한 사람이라도 당신이 착한 사람이라고 믿어준다면 당신은 평생 그들을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었다면 숫자 1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은 지금 어느 지역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공유해주시면 어디에 있든 선한 마음은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따뜻한 인간미 넘치는 이야기를 좋아하신다면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 버튼 누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 어딘가에 당신의 마음으로 다가갈 더 많은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